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한국사인데 우연히 전쟁사로 끌려 들어와서 요즘은 또 세계전쟁사에 현대전쟁사까지, 그래서 지금 입술도 터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한중일이 뭐 이렇게 얽힌 적은 과거에 뭐 삼국 통일할 때도 약간 있긴 했지만, 이런 어떤 거대 규모의 전쟁, 그리고 전략적 의미로 3개국이 얽힌 거는 임진왜란이 처음이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구도가 지금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국제관계가 삼국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구조, 이게 획을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각자 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벌어지는 모든 구조는 임진왜란이 정말 촉발을 해서, 임진왜란 전과 후의 조선 역사는 아주 다르죠. 사회구조가. 중국도 100%는 아니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그 만주족이 또 중국을 점령한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싸움 입장에서도 감정까지 포함해서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전쟁이었죠. 일본도 이 임진왜란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약해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에도 막부의 주인이 되는데,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 정책이 일본을 힘들게 했다. 일본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좀 더 개방적이었다. 차라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안 하고 메이지 유신이 훨씬 빨리 왔을 거다. 요거는 그냥 약간 그 감정적인 상상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럼 강력한 쇄국 정책을 실시했던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삼국이 얽히는 구조에서도 역사를 바꿨고 각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획기가 되었습니다. 하객진을 예전에 그렇게들 말했어요. 뭐 해전에서 진법을 처음 썼다. 얼마나 훌륭하시냐. 그런데 이건 진짜 좀 심한 말인 게, 모든 전쟁은 팀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가서 싸우는 거는 그 전쟁이지만 전술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개미하고 개들도 그렇게 안 싸워요. 그러니까 땅에서 싸우든 바다에서 싸우든 심지어 하늘에서 싸우든 일단 어떤 군대가 싸운다면 팀플레이가 없을 수가 없고 그거를 조직화하는 전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전에서도 원래 생길 때부터 팀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객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묘한 전법 아니냐? 중국 병서에도 그 점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객진이라는 것은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대형, 횡대형, 그리고 이제 여기 변형대형이 나오죠. 뭐 좌우로 벌리는 형, 뭐 이렇게 뭘 돌출하는 첨정,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객진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수인 장군이 처음 만든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객진이라는 것 자체는 그대로 전투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대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종대형을 저분이 처음 창설했다. 우리가 뭐 존경하겠습니까? 종대를 하든 횡대를 하든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종대로 만든 군대가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무장하고 어떤 포메이션으로 그걸 전투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객진이라는 건 기본 대형이기 때문에 설사 최초로 창설하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영화에서 그렇지만 하객진을 펼쳐라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은데 펼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대단한 줄 아는데 실제로 그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그때부터 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나폴레옹 전쟁 때 보면 줄 쭉 서서 하잖아요. 걔도 그냥 횡대로서도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쏘고 뭐 하는데도 디테일한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축구할 때 4-2-4 이런 거 낡은 거야. 3백은 낡은 거야. 4백으로 해야 돼. 아니 뭐 4-2-3은 다 똑같은 거냐. 4백이 3백한테 이긴다, 그런 게 어딨냐. 3백, 4백이라도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요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걸 연습하는 거지. 무슨 3백은 4백한테 이기고 4-3-3은 4-2-4한테 이기고 4-2-4는 5-2-4한테 이기고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 포메이션이라는 게 그거는 그냥 기본, 시작할 때의 기본, 그리고 그때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제 실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16세기에 이제 우리나라 군역 제도가 이제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위장 노비들이 많이 생겨. 노비는 군대를 안 가니까 투탁이라고 그래서 이제 노비로 몰래 계약을 하는 거죠. 아닌데 또 피역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승려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위장 승려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금을 내고 군역을 짓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전투가 끝나고 부상자 명단, 공적자를 볼 때 보면은 이제 출신이 있어요. 3분의 1씩이에요. 승려 3, 노비 3, 양인 3. 그러면 아무리 당시에 노비가 많다고 해도 승려나 노비가 3분의 1을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군대에서 승려와 노비와 양민들이 비슷한 비율로 다친다는 건 이들이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위험한 자리에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피역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피역의 대가로 차별과 멸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각오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들이 더 용감히 싸워줬다는 게 조선이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망하지 않았던 힘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는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적에 붙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임진왜란 때도 적에 붙었던 사람 꽤 있긴 하지만 대체로 강제적으로 했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군 안에 조선인 군단이 편성돼가지고 뭐 조선군을 쳤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잖아요. 승병들이 단체로 뭐 이렇게 일본군에 들어가서 승병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싸웠다 이런 얘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얘기할 때 뭐 신분제나 뭐 나라지도 얘기할 때 저도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안 좋은 점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도 감사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조선이란 나라가 안 좋은 점만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어떤 한 민족으로서 외적과 싸워야 될 수 있다는 어떤 정신과 문화는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조선이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고 봅니다. 일본은 조선을 점령해서 영지화하고 만주 중국으로 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조선 합병하지 못했으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도 끝났고 본인은 조선까지 합병해가지고 제국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의 집안 정권도 대대손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교육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더 원수가 되고 그랬으니 일본 입장에서도 또 이익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임진왜란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 전쟁.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 빼고 도쿠가와 빼놓고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전쟁 전체를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학교에서도 한번 논쟁이 돼가지고 뭐 글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투는 이겼다 졌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쟁은 이겼다 졌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쓸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침략을 한 나라가 침략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래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거나 진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했던 목적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겼는데 탈 하나를 잃고 이겼느냐,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이겼느냐, 내 자손 3대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이겼느냐, 상대방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얻지 못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잃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적 사고입니다. 임진왜란 해전사 하다 보면은 조선배와 일본배의 특수성, 이제 거북선뿐만이 아니라 판옥선이나 일본의 새끼분의 아타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게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극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점점 이런 게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논문으로도 나오고 주장으로도 나왔던 건데, 배를 만들 때 밑에가 이제 뾰족한 거를, 요즘 배들이 다 그렇죠. 뾰족한 거를 첨저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첨저선을 하려면 두 개를 붙여야 돼요. 그 여기를 붙여서 못으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벌어집니다. 무거운 무게가 나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장점이 좌우폭이 넓고 무게를 엄청 지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통으로 기둥처럼 있으니까 안 빠지죠. 그래서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측면에 화포를 놓고 쏴요. 그러면 대포는 반동이 있으니까 배가 밀려요. 근데 첨저선이면 쏘면 뒤집어져요. 폭이 좁고. 그래서 일본이 대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배에다가 장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영화 한산에는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다람에는 대포가 나왔는데, 원래 대포를 다람에서 썼어요. 반동을 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는 이따만한 걸 다람했는데 그건 좀 뻥이었고 작은 구경의 대포를 달아서 앞으로만 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전의 화력에서 조선군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이게 평조선의 장점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저선의 장점을 자꾸 찾게 된 거죠. 바닥이 평저선이니까 뱅글뱅글 돌 수 있다 주장이 나왔는데, 그리고 사료에 보면 그 조선 후기에 만든 그 해군 훈련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좌우가 번갈아 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쏘고 뱅글 쏘고 이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이게 여기 편견이 뭐냐면 꼭 싸울 때 하나 쪽에만 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쏘고 이렇게 해서 쏘고, 왜냐면 타겟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로 그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무리 평저선이라도 바다에서 그렇게 돌렸을 때에 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는 팀플레이입니다. 절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객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횡대로 안 하고 하객진을 한 게, 앞에 가면 달라붙으면 얘가 나가서 옆에서 쏴준다, 이런 팀플레이를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옆에 또 작은 배들이 따라가요. 근데 얘들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면 진법과 전술의 기본, 하객진을 써서 이수인 장군이 훌륭하다면 이게 하객진을 망치는 행위야. 사실 거북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완전히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답을 못 내릴 게 꽤 있어요. 근데 거북선 이야기는 거북선이 실체가 뭐냐보다 거북선에 관한 전설이 오는 과정이 역사예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서점에서 무슨 책을 봤는데, 그 제목도 잊어버렸고 저자도 잊어버리고, 근데 그분이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거북선에 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어느 날 술집에선가 얘기하다가 잠수함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해군대회가 따귀를 때렸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철갑선이다. 그럼 또 이제 철갑선이 아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철갑선이면 뭐가 다르냐는 거. 예를 들면 잠수함이, 아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건 잠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한국의 자랑이 아닌 게, 잠수함을 만든 애가 자동차는 왜 못 만들었어? 미사일은 왜 못 만들었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더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무엇이 좋은 것이야가 아니고, 이것을 어떤 역사적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그 중요하다는 것의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거북선이란 건 우리가 감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미화된 부분이 많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제가 이제 깎아내리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그 미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을 떨궈내게 돼요. 김한식 감독님 만든 그 3부작 중에 명량에서 이수인 장군이 탈영병이 갑자기 막 슬픈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냥 한 칼에 목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수인 장군 그런 양반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맨날 봤던 그 성웅 이순 씨는 맨날 첫 장면이 가다가 병사가 막 힘든 일 하고 있으면 내려서 우통 벗고 막 당신이 들어주고, 굉장히 인정이 있는 것 같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조직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즘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옛날의 사회 통솔하는 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수인 장군은 한 번도 우통 벗고 병사들하고 같이 손수레 밀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권위주의적인 분이요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군대로서 잘 기능할 때에 이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수인 장군이 조선시대에 우통 벗고 막 병사도 같이 일하면 병사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야 저런 사람 믿어도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산불 났을 때 마이크 잡으러 뛰어가는 대대장 연대장과 물통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는 지휘관이 있대요. 어느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이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물통을 들고 뛰어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를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괜찮아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마이크 잡으러 뛰어가셔야지. 중요한 건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게 이런 지휘관이라는 거죠. 뭐 중간에 뭐 때렸을 수도 있고 겁을 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신뢰를 끌어낸다는. 엄하게 해서 강제 노역으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엄한데 신뢰를 얻는. 백성들이 힘든 거야. 세금도 많고 일도 많고 전쟁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어. 근데 진지공사를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고 싶냐고요. 돈도 안 주고 시켰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옛날에도요, 마음 착한 수령이나 지휘관은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두드러패 하면 말 듣나? 도망가거나 뭔 일 납니다. 일 또 엉망으로 하고. 중요한 건 해도요, 한 달도 못 가 무너지게 부실공사를 해요. 그럼 훌륭한 지휘관이란 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돈도 못 주고 군량도 없는데 백성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인 거예요. 힘든 거 알아, 이분도. 정말 백성도 먹을 거 없고, 근데 성벽도 완벽하게 쌓아놓고 다 했어. 제일 훌륭한 지휘관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전사했다. 백성들이 울고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하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힘든데 그래도 외적과 싸워서 물리치는 게 더 낫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그렇게 만들었던 지휘관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상화가 한 4개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순신 장군의 용모를 설명한 글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용모를 표현할 때는 지금 우리들이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결론은 미남형은 절대 아니고 관상만 봐서는 이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말보다 주먹이 없어요. 딱 그런 느낌이고 옛날에는 하여간 너무 이렇게 한국을 구한 분 성웅화되다 보니까 역사와 종교가 있다면 종교라는 건 특수 영역이잖아. 또 성자를 쓴다고 해도 뭐 옛날엔 또 그런 게 많으니까요. 로마 황제도 다 신이고 일본 사람도 웬만하면 신사에 가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황제나 또는 일본도 신사에다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 용모를 신처럼 안 바꿨어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놨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용모지상주의 그런 거 좀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조가 바보 같고 옛날에는 거의 바보처럼 나왔죠. 요즘은 바보라기보다는 좀 나쁜 놈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임진왜란 하는 과정에서 선조가 영리한 결정을 많이 내리고 말하고 판단하는 거 보면 신하들보다도 상황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조금 단점이 아무래도 관료들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뭐 나가서 농사 짓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지식인 같은 경우가 되게 있어요. 밑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정 진짜 모르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선조는 더 못할 것 같은데 젊어서 좀 장사도 하고 궁 밖에서 오래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판단력이나 이런 게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분노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똑똑하고 뭐 영리하다고 해도 모든 일에 항상 영리하진 않은 거죠. 다른 일 할 때는 되게 똑똑한데 여자들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러면 영 바보같이 구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봐도 한심해 죽겠어. 그리고 뭘 할 땐 똑똑한데 돈거래 할 땐 또 바보 같아. 모든 인간이 다 그런 면이 있는데 선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떨어졌던 것이 그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조가 변명하는 이유가 아니라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좌우간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이순신을 쫓아내야겠고 또 그 자리에 원군을 앉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작전을 꾸미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책에서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거는 선조가 영리하다 바보 같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신하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순신 장군 관련 문제만 나오면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변을 한다. 그래서 왜 이런 거대한 실수를 하고 이런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가는 제가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책에서 이제 길게 썼는데 그런 얘기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뭐 너는 왜 선조 편드냐 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제대로 좀 한번 해명했으면 좋겠어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약간 비장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는 감정은 빼야 돼요. 그리고 맞지도 않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침이 그렇게 많았던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굳이 따지면 전 세계 지금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걔들을 우리가 통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무슨 왜구가 어선터로강까지 다 쳐서 침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국경이 지금 내가 5,000km로 알고 있고 옛날 러시아 제국일 때 중국도 3,000, 5,000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옆에 다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잖아요. 한 명이 들어와서 집 털어간까지 침략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누가 많겠어. 상식적으로도 이건 너무 구조가 안 맞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인접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경이 작다고 그래도 뭐 태국이나 뭐 저기 말레이시아 타닥타닥 붙어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냐고.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걸 전 할 필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침략을 많이 맞은 나라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 또 무관차별하는 건 내가 정말 봐도 화날 정도인데, 그리고 괜히 쿠데타나 무서우니까 무관들을 차별했다는 건 차라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실권을 안 주고 상비군도 없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맨날 쳐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아요. 근데 무관을 차별하고 재량권도 안 주고 상비군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거는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제가 범죄 수사물 같은 거 좋아하는데 가끔 그런 거 있더라고. 그 왜 범죄 없는 마을에서 뭐 문도 안 잠그고 살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상한 애들 나타나서 강도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안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보고 바보다 이렇게 말을 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뭐 정말 그 미국의 어느 도시 같이 매일 총성 울리는 데야. 거기다가 문도 안 잠그고 경보장치도 안에다가 뭐 도둑이나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쟤 바보 아니냐. 정말 죽을 짓을 했다 그러지 않겠냐고. 그럼 이게 우리를 자랑이냐고. 그게 세계에서 그렇게 한많은 민족인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장도 무장이지만 상비군을 안 둬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동원체제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에 있는 사단 사령부가 병영인데 병영에 있는 병사가 100명, 200명도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 그럼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 평화로워서 그랬거나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침을 받는데도 그랬거나. 그러니까 한국전쟁 초반기에 뭐 솔직히 말씀 패한 건 맞죠. 서울은 어쨌든 3일 만에 점령당한 것도 맞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부산까지 8월 15일 전에 충분히 함락됐겠죠. 8월 15일까지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했고 북한군을 단독으로 막을 능력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런 부족함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패배를 변명하려다 보니까 항상 그래. 우리가 뭐 싸워서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내가 전력을 다해 싸웠는데 맞았다. 이건 창피한 거죠. 그날 내가 배가 아팠다. 엄마가 불렀다. 엄마가 싸우지 말라 그랬다. 뭔가 이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운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병사들이 애꿎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장군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그냥 무너졌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은 열심히 싸우려고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당시 기자들이나 또는 외국 연구가들도 하는데, 이 정도 열세 전력에서 선제 공격도 당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으로 초반에 많이 당한 상황에서 30% 정도의 병사가 전사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군대는 없다. 이건 정말 엄청난 국가관과 군인으로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걸 자꾸 변명을 하려니까 훈련이 안 됐다, 뭐 군기도 엉망이었다, 장교들은 애들 두드려 패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병사들이 무너져서 막 도망갔는데, 그래 그건 너희들 탓이 아니야. 근데 내가 현장에 있었던 병사였다면 젊은 청춘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적군을 단 5분 10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괜찮아 너 그냥 도망친 거 이해할게, 너 총도 못 쏘고 죽었지 이해할게. 이건 그분들한테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군의 전력이라든가 한국전쟁 초창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준비로 인해서 패전한 건 맞고, 그 와중에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군인 정신과 사명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체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싸웠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분, 15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10분, 15분이 사실 우리나라를 구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창기에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군인들이 무능하고 엉터리였던 건 아니에요. 지휘부도.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 것도 알고 대전차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는데, 일단 미국이 무상 원조가 있고 유상 판매가 있는데,
무상 원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단 5년 동안에 냉전 체제가 됐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뭐 미국보다 세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전 세계 초강대국이 돼서 냉전 체제가 됐어요. 당시 중국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 절반은 미제였을걸요. 근데 이제 소련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국이 무기를 주다가 전투기 같은 거는 현물로도 줬고 탱크도 많이 줬는데 나중에는 이게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소련의 군수 산업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래서 공장 지어주고 항구 지어주고 원자재 대주고 그래서 1943년에 소련군의 한 달 전차 T-34 생산 대수가 1000대예요. 독일이 100대도 안 됐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게 해주고요. 대신에 군대라는 게 수많은 군수품을 생산하면 이걸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전선이 3,000km, 2,000km야. 그 항구, 원자재, 트럭, 도로 이런 간접을 미국이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트럭이나 이런 데 들어갈 거를 안 하고 전부 전차 생산 이런 데 집중을 했다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엄청난 생산력을 군수품 생산, 무기 생산 능력이 생긴 거지. 그걸 가지고 소련이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세상은 지금 이렇게 중국, 소련, 미국이라는 세 거인을 놓고 봤을 때 둘은 미국 덕에 무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미국이 지원해준 돈은 다 뒷돈으로 이런 사태가 나중에도 생겼기 때문에 당시 미국은 야, 이제 정말 그들 기준으로 후진국엔 무기 주지 말자. 이게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한국 정부를 당시에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한테 무기 줄 수 없다. 사는 건 괜찮다. 근데 당시 한국 1인당 GDP가 제가 알기로는 100불, 200불, 아마 200불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사요? 북한군도 내내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49년부터 갑자기 증강을 해요. 미리 증강을 하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대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중국의 지원 없이는 남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승낙이 떨어져야 된다고. 왜? 그래야 무기를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승낙이 안 떨어지다가 거의 48년 지나서 49년쯤에 떨어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준비할 기간이 1년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탱크 온다 이렇게 되니까 대전차 방어선도 진지구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차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요즘 말로 하면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GDP 100불짜리 나라가 무슨 토목공사를 해.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국회의원들도 무능했지만 유능했어도 돈이 있어야지 하지. 그리고 국회라는 건 그게 문제지. 자기 지역구에 쓸 돈을 돌려서 국방을 위해 쓰자는 국회의원은 전 세계에 없어요. 전쟁 나야 그게. 그건 진짜 민주주의의 약점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푼도 안 오는 거죠. 뭐 그러니 뭐 무기를 살 수도 없고 심지어 진지구축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북한군이 그걸 알고 한국군의 방어진지나 무기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제 탱크를 밀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짰어요. 그런데 무너질 줄 알았던 국군이 그 부실한 무기와 부실한 진지를 목숨을 바꿔가면서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 바람에 북한군의 전략이 이제 어긋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는 돈, 그래서 없었던 무기, 없었던 국제 신뢰, 그거를 이제 병사들의 피로 바꿔서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북한군이 어떤 한국전쟁의 규모를 바꿀 정도의 몇 가지 중요한 실수들을 계속 합니다. 뭐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북한군도 사실은 현대 군대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 출신들, 팔로군 출신들을 받아다가 거의 절반 내지는 한 40% 정도를 이제 그쪽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들은 중공군스럽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땅에서 하던 짓을 여기 와서 해.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현지에서 징집해서 만든 그건 소련 고문관들이 이제 소련식으로 또 훈련시켰는데 소련 전술이 또 한국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게 대평원, 세계에서 크기로 보면 둘째 가면 서러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은근히 낮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술을 받아서 우리 땅에서 소화해서 쓸 만큼 여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한국군도 마찬가지죠. 미군도 그랬고, 미군 전술을 받아서 한국에다 적용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 공세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중국스럽게 하는 실수, 소련스럽게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제 한국처럼 중앙집권이 강한 나라는 위에서 간섭이 심해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련 고문관들도 한국 지형을 잘 몰랐습니다. 애들이 38선을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지형을 안 보고 전술 교육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게 지휘관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독일군하고 싸우던 머릿속을 가지고 북한군을 훈련시켰던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은 입장을 바꾸면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는 얘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전쟁을 계속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그 세 명은 거의 무승부라고, 조조, 유비, 손고는 무승부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셋은 무승부다. 그 다음에 후손 때로는 이제 빼고요. 결국은 그건 같아요. 승자의 원리는 변화되는 시대에는 세상이 변화된 거를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무기가 바뀌었는데, 총이 나왔는데 칼과 활로 싸우던 시대에 전법을 쓴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누군가가 모델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 변화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변형, 그러니까 32강에서 싸울 때와 16강에서 싸울 때와 4강에 싸울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군대도 보면은 소대장으로는 유능한데 중대장이 되면 아주 무능한 사람, 중대장으로는 유능한데 대대장이 되면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데를 보면 그만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로치고 항상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야망에 맞는 행동을 해라. 야망을 이루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중대장으로 있더라도 꿈이 사단장이라면 사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그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볼 생각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안 한다는 거죠. 삼국지의 마지막 영웅이 셋이 남았다는 건 뭐 다섯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다섯이었다가 뭐 둘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봐도 왜 떨어질 사람은 무슨 저 월드컵 하듯이 똑똑 떨어져 나가서 셋이 남았잖아요. 삼국지도 보면. 결국 셋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군웅할거의 시절에 그 자리까지 갈 사람은 셋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모든 역사,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똑같은 교훈일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남의 채널에 가서는 재미난 얘기 많이 하면서 당신 채널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저도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영환 TV도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래야 또 제가 밖에서 활동하기도 훨씬 편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저도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임진왜란사를 발간을 했는데, 일단 이번 거는 해전편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뭐가 된 게 아니고 하나가 완결편이에요. 해전편이고, 이 다음 거는 이제 한 권 내지 두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전사를 다루는 것인데, 여러분이 또 많이 좀 팔아주셔야 그 다음 책도 좀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반 회사에서도 나중에 들어온 후배 사원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가 뭐 왕왕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뭐 장유유서라는 걸 잘못 해석해갖고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이 최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보니까 계급에 직급에 관계없이 나이 갖거나 혹은 먼저 들어온 것 갖고 따지려고 하는데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이제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소위 달고 처음 소대장을 나갔을 때도 우리 소대의 가장 그 옛날 말로 고참, 요즘 말로 이제 선임 병장 2명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예. 제가 그 25세 나갔는데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군대 생활을 이제 그 31개월, 2개월 할 때인데, 예. 또 군대를 좀 늦게 와갖고, 나이가 많았는데, 저는 제 부하니까, 예. 저는 이제 하대를 하는 것이고, 예. 거기는 저한테 이제
제가 상관이니까 예, 존댓말을 쓰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철이 들고 계급이 더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계급이 올라가고 경험이 서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색한 것이 많더라.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특히 군대라는 것은 예,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라 하더라도 저보다 선배가 예, 저보다가 진급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제 후배가 예, 저보다가 진급이 먼저 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잘 받아들여 갖고 서로 그 상호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네 인관 선배인데 내가 군대 먼저 왔는데 이거 갖고 따지면은 답이 없다. 예, 답이 없고 결국은 계급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대령 두 명이 이제 같은 동기생인데 한 사람은 바로 장군으로 이제 진급 발표가 났고 아직 달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은 이제 대령인 거죠. 진급이 안 돼 갖고. 근데 이제 진급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진급 발표 난 게 어제니까 오늘 회의하는데 같이 모였는데 고대령하고 아마 진급한 동기생이니까 불렀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까는 듣는 고대령이 야, 박대령, 대령이 같은 대령이냐? 이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순간에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직 단 게 아닌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그냥, 야, 뭐, 고대령, 박대령 부르던 사이였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 박대령이 이제 또 진급을 또 해서, 최종 계급에 갔을 때는, 박대령이 최종 높은데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먼저 했던 야, 뭐 같은 그건 줄 알아 했던 이 동기생은 이까지 못 간 거죠. 못 가고 뭔가 자리를 마치고 어딘가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 그 동기생 밑에. 주변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귀추가 주목되죠. 제일 높은 동기생이 옛날 자기를 우습게 알았던 이 사람을 과연 받을까? 안 받을까?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이 가장 높게 되어 있는 박대령이 워낙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갖고, 야, 오라 그래.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간 살아가면서. 같이 근무는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마 처음에 좀 이렇게 동기생인데 먼저 장군 진급했다고 우습게 봤던 이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다. 예. 그럼 뭐 일이 제대로 됐겠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병사가 사고 나는 건 잘못된 거죠. 군대는 이제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대대장 할 때, 우리 병사가 휴가를 나가갖고 여고생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게 유수의 보도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유수를 접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접했는데, 저 위에 이제 별 4개 다신 분이, 야, 그 대대장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직캠에서 빨리 잘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잘리는 사람들이 뭐 더러 있었어요. 뭐 저도 잘려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걸 뭐 보직캠 시키려고 그러면은 뭐 징계를 주고 하려면은 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불러갖고 무슨 그 회의를 해야 되는데 통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에 그 징계 담당하는 참모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혼내려고 부르지 않습니까? 했는데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갖고 제가 주기적으로 사단에 전화해서 빨리 정리하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군사령관이 이제 대대장을 보직해임 시키라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인사법에는 대대장 중령의 생사였었고 보직해임을 시키고 하는 것은 사단장한테 주어진 권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2단계 상급 지휘관인 군사령관이 이제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사단장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셨는가 봐요. 예. 군사령부에 이제 별 한 개 다른 그 담당
장군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는 법적으로 내 관할 업무고 내 권한인데 왜 자꾸 위에서 콩나라 판나라 그러냐. 난 그렇게 못한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징계를 안 받고 넘어간 거죠. 제가 대대장으로서 평상시 우리 병사들 휴가 가거나 외출 나가갖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뭐 다 교육을 해요. 중대장도 그날 신고 받으면서 교육을 하고 내보냈어요. 그럼 딱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대장이 과연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뭐 정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군의 어떤 그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이유 불문하고, 특히 이제 정치권 이런 데에서, 물론 어떤 그 이번 같이 뭐 사망 사고가 나고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렇지 않은 일까지도, 군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도되고 이러면은 그 위에 높은 지휘관들이 혹은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갖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까운 인재들이 너무 일찍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한번 했던 것이죠. 뭐 우리가 흔히 장군이 되면은 100가지가 변한다. 이제 이렇게 저도 옛날에 장군 되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세본 적은 없어요. 100가지가 변했는지. 그 눈에 띄는 큼직큼직한 것만, 대령 때까지 내가 갖지 않았거나 대우받지 않던 것들이 이제 큼직큼직한 게 눈에 띄겠죠. 제일 먼저 사실은 띄는 것이 이제 차였죠, 차. 대령 때까지는 우리가 지휘관이라 그러는 직책에 있는, 장교만, 이제 찝차,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배차가 되는데, 장군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찝차도 있지만 이제 일반 승용차가 이제 개인별로 나오고 당연히 거기 이제 운전병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였는데 지금은 장군 됐다고 이제 차를 다 안 줘요. 운전병 인원도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진 데다가 장군인데 왜 차 주냐 뭐 이렇게 또 해갖고 안 주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배차 신청을 해갖고, 그때 이제 차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간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제 차가 개인별로 할당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신청하면 이제 주는, 대신 부대를 지휘하는 우리가 지휘관이라 그러는 직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언제 출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차가 이제 운전병하고 고정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군대에 배차가 돼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나머지는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럼 원스타든 투스타든 마찬가지다. 장군 되면은 차가 나와서 좋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게, 제가 중령 때, 우리 그 모시던 과장님이 어느 날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 발표가 났어요. 별을 다른 건 아니에요. 발표가 났을 뿐이야. 근데 퇴근 시간이 되니까, 우리 사무실 문이 딱 열리면서 병사 한 명이 고개를 싹 들이밀더라고요. 육군본부 사무실에는 병사들이 없거든요. 너 왜 왔니? 하고 제가 물으니까, 장군님 모시러 왔다는 거야. 우리 방에 장군님 없는데, 그래. 우리 과장님 모시러 왔는 모양이구나. 그래. 과장님, 이거 장군님 모시러 왔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야, 내려가라. 그래. 뭐 이렇게 좀, 아직 퇴근 시간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면서, 야, 나도 그럼 열심히 근무해갖고, 장군이 되면은 운전병이 오는 거야.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5년 뒤에 그날이 됐어요. 그 진급 발표가 났는데 제가 이제 진급자 명단에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죠. 그 일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 되니까 제가 딱 그 알고 있으니까 저 문이 열리는 거 안 열리는 걸 보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는 거. 5시 되니까 문이 딱 열려요. 근데 병사 한 명이 왔길래 내가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이제 부하들이 있으니까 일하는데 방해되면 이렇게 불러갖고 뭐 왜 왔니? 그러니까 장군님 모시러 왔다고. 그래서, 야, 고마운데, 나 오늘 야근거리가 있어갖고, 퇴근 못하니까, 너 내려가라.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군 됐을 때 이제 차가 운전병가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장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예복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장군들한테 동계에는 이제 검은색, 여름에는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예복이라는 걸 이제 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군하라 그래갖고 지퍼가 달려있는, 벗고 신기가 편한 그런 이제 장군하라 그러는 이제 발목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신발을 줬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때 신고 실내에 있을 때 신지 훈련장 나갈 때는 그거 신으면은 네, 뭐 방수도 잘 안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신는 똑같은 끈매는 네, 그런 걸 이제 신고 다녔는데 어쨌든 장군한테 그런 장군화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장군 벨트라 그래갖고 그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벨트가 나오고 그 벨트에 이제 착용하는 이제 권총이 나오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대령까지 나오는 권총은 이제 4호경 권총이라 그래갖고 좀 무겁고 커요. 예. 그런데 장군이 되면 이제 리볼버 권총이 좀 가볍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리볼버보다가 이제 4호경이 위력이 세기 때문에 굳이 그 지금은 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리볼버 권총을 줄 필요 있겠나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바뀌는 거고 장군이 되면은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 같은데 예. 얼마 받는지 이제 모르고 사실 뭐 우리가 뭐 진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봉급 명세서가 이제 집으로 이제 나가니까 예. 봉급 나오니까는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장군 되면 봉급이 많이 오르는 줄 알았는데. 8만 원만큼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대령하고 별 한 개하고 봉급 차이는 그렇게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간 같은 것도 나오는데 공간이라는 것도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공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살고 싶어도 예, 옛날부터 공간을 지어놓은 거 있으니까 누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장군이 사는 집이니까 뭐 호화스럽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뭐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데는 그렇게 호화스러운 데는 없었는데요. 대신 마당은 좀 널찍한 편이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부대가 그 주변에 민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게 해놨거든요. 사단장 공간도 널찍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집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쓸데없이 커요. 대부분 요즘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육사 생도대장 할 때는 참 그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 생도대장 공간에 생도들 불러서 커피도 좀 같이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생도대장 공간에 딱 입주를 해보니까 이건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생도대장 장군이 집으로 초대했을 때 가면은 뭐가 좀 정리가 돼 있고 해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면은 생도 생활 안 하고 자퇴하겠다 그러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이 이제 지은 지 오래돼갖고 집안에 벽지 붙여놨는데 곰팡이가 쓸어갖고 막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소파가 있는데 이게 다 막 헤어져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이제 비품비가 없으니까 누군가 그 앞에 계시던 분이 아마 놔두고 간 게 새로 보급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쓰다 보니까 낡아갖고 앉을 수도 없는 이제 근데 그걸 버리면 또 안 돼. 재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탁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원목 이게 아니고 그 병사들 우리 그 식당에 쓰는 큰 식탁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이제 살림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식탁을 갖고 와서 살면 되는데 혼자 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식탁은 필요하니까 병사들 식당에 이제 안 쓰고 남아도 창고에 놔둔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하나 갖다 놓은 거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TV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다 이제 평면 TV가 많이 쓰고 할 텐데 아주 큰 뒤로 툭 튀어나가 이제 브라운관 그 TV가 이제 있었어요. 그 상당히 이제 불편해서 생도들을 이제 안 불렀죠. 안 불렀는데 제가 사단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별 2개 달고 사단장 할 때도 공간 비품이 잘 보급이 안 되니까 사단장 식탁만 있고 우리 전속부관이나 운전병, 공간병이 앉아서 밥 먹을 식탁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소반이라 그러는 조그만 앉아서 그런 거에서 식사하는 걸 보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 있던 식탁을 택배로 보내고 그 핑계로 이제 우리는 식탁을 하나 새로 이제 구입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전역하고 난 뒤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 싶어갖고 영상 하나 만들려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5년 주기로 그 비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마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싹 뭐 편안한 곳은 아니고 더더구나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병이라는 거 없어져 갖고 장군 본인이 이제 청소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넓어요. 옛날 지어갖고 청소하려고 그러면은 힘든 거죠. 그럼 사단장이 아파트가 살면 될 거 아니냐. 또 그건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관리비도 좀 많이 나가야 될 거고, 보일러비라도 난방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렇죠. 그 과거에는 부대에서 뭐 기름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본인이 쓴 건 본인이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2층인 공간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데 2층이야, 공간이.
그럼 그 뭐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 터지지 않으려면 계속 돌려야 되니까.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거실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부하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뭐 회식도 할 수 있고 한 장소니까 거기는 부대에서 이제 대주고 2층은 평소에 관계시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출신별로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소위에서 중위 이런 거는 뭐 큰 하자가 없으면은 다 똑같이 달아요. 예. 이제 결국은 군대를 장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대위부터 이제 남게 되는데 대위에서 소령으로 올라가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출신별로 이렇게 자리를 할당해줘 하다가 형평이 안 맞다,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대위라는 계급에서 소령 계급할 때는 출신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해갖고, 예. 그걸 이제 해서 자기 능력을 이제 진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이제 올라가는데 출신별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육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야, 육사는 가만히 뭐 숨만 쉬고 있으면 뭐 사고 내고 이래도 다 뭐 대령 달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과거에 제 선배들이 중령에서 대령 되던 것보다가 저희 또래가 훨씬 적게 됐고 지금 아마 육사 출신들은 저희보다 더 적게 될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육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주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은 중령까지는 뭐 이렇게 그 진급을 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예. 100%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령에서 이제 대령으로 진급하는 데 있어갖고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중령 인원의 한 60% 정도가 예, 대령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됐었죠. 그런데 육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학군도 있고 삼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있다 보니까 나눠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돼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요소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은 또 그 중에 또 극소수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소위 때 기준으로 해갖고 그 장군이 얼마나 될까. 예. 저희들 동기들 같으면은 뭐 소위를 뭐 320여 명 인관을 해갖고 장군을 얼추 한 50명 됐다고 가정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뭐 한 4, 5% 되겠죠. 예. 그 대략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략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제 뭐 장군 숫자도 많이 줄어가고 옛날보다 장군 되는 것도 줄어들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런데 출신별로 좀 다를 수 있고 출신별로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럴 수 있죠. 야, 출신이 뭐 중요하냐. 똑같이 다 나눠주면 인원 대비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경쟁이 있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에서 두 개 가고 두 개 뭐 세 개 가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장군이지만은 우리가 대령까지는 병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무슨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뭐 이런 여러 병과가 있는데 장군이 되면 이제 그런 병과가 없어지고 하나로 이제 그냥 장군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또 그 병과가 또 살아 움직인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두 개 가고 세 개 가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병과와 어떤 출신에 따라 갖고 이게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일정하게 퍼센테이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생각하기엔 나름인데 예. 육사 입장에서는 육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우리가 비육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왜 육사가 다 해 먹느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봐줄 것인가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제 군 생활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 똑같아질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똑같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두고 무조건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이 그러면 맞는 것이냐. 능력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포션을 주면서 그 중에서 그래도 능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이 조직에 더 바람직한 것인가. 예, 그걸 생각해 볼 문제죠.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 뭐가 다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책임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고 이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공감을 잘 한다는 거죠, 공감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제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최상위까지 올라간다. 물론 군대라는 조직이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조직이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인데, 예,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대부분이 다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부하가 됐든 동료가 됐든 상관이 됐든 공감도 잘하면서 화합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특히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거죠. 최근에 우리 그 대기업에서도 그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어떤 덕목, 그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창의성 이런 것이 1번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책임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특히 군대에서 책임감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소대장이라 그러면은 소대장 밑에는 부하 전우가 한 3, 40명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이 3, 4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그 책임감을 크게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 0.01%에 들어간 많은 그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해갖고,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했다. 누구보다도 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상급 지휘관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됐을 사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임감을 우리가 잘 달성하고 잘 하려고 하면은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떡을 만들어 놔도 이것을 사러 온 고객이 맛있다고 공감을 해줘야지 이게 팔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으면은 공감하려고 잘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주변 사람들 보고, 야, 이거 맛있다니까? 먹으라니까? 이런 강요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발적인 이제 복종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다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많이 갖고 있거나 뭘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야, 너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너는 계급이 높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사정을 알고 가까이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합이라는 거죠. 뭐 공감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군대의 전투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기한을 한다 하더라도 상급 부대로 올라갈수록,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급 부서로 올라갈수록 내 책상에서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는 옆에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함께 가야 되는 일이 훨씬 많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면 되겠다고 사장님한테 올려도 돈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돈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그런 부서 간의 어떤 협조, 화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군인들은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협조된 공격을 하고 협조된 방어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부대만 잘 싸워갖고 될 일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부대만 계속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내가 방어는 잘하는데 다른 동료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잘못 보였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위급할 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줄까?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화합 정신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상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사회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뭐 상위 1% 가고 안 가고를 떠나갖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갈등도 많고 그런데 그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높게 있는, 또 상대적으로 그런 할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국민들하고 공감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하고도 공감할 줄 모르고 그 정치하는 분들이 진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또 당끼리도 공감하고 말이죠. 서로 화합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옛날 같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회에는 가톨릭의 뭐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지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님, 불교계의 법정 이런 스님들이 같이 어울리시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이제 봤는데 그분들이 뭐 메시지를 같이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어른이 있어서 사회를 좀 통합해 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위치에 가려고 그러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책임감도 좀 강하고 공감도 잘하고 화합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래야지 그 위치에 가갖고 우리 국가를 끌고 나갈 것이고 또 더 작은 조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위 0.몇 %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규정을 이제 안 지켰다는 거죠. 그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고 공군에는 공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 보면은 각 직책별로 해야 될 업무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뭐 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얼차려 요번에 이제 군기훈련이라 그러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그 규정에 언급돼 있지 않은 뭐 완전군장을 해갖고 훈련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신체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훈련병에게 그 완전군장을 짊어져 갖고 뭐 뛰게 하고 이러는 대단히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일하는 간부가 규정을 제 입장에서는 전혀 안 읽어본 것 같다는 거죠. 한 번만 읽어보면은 그 어려운 내용 무슨 수학 공식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그 뭐 중대장이 직책을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 만약에 장기간 근무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큰 사고가 날라 그러면은 잔잔한 사고가 한 29개 정도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징후가 한 300개가 보인다 하는 1대 29대 300 하는 거지 하인리 법칙 아닙니까? 그런 아마 어떤 전조가 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본인이 됐든 아니면 주변에서 전혀 체크가 되지 않고 한 것이 매우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차려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얼차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게 군기훈련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제가 있을 때까지는 얼차려였는데 군기훈련의 육군 규정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의 잘못을 하면은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발굽의 표기를 예를 들어서 뭐 20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병장은 체력이 좀 좋으니까 병장이 똑같은 걸 잘못하면은 뭐 발굽의 표기를 20개를 뭐 몇 개 더 시킨다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촘촘하게. 근데 거기에 완전군장이라는 걸 해갖고 뛰도록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특히 훈련병에 대해서는 그 뛰는 거는 훈련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계속 근무할 부대에 또 가갖고 우리가 이제 흔히 남자들이 자대라 그러는데 자기 부대 거기 가서는 뛰게 할 수도 있는데 뛸 때도 아직 체력이 약한 2등병이나 1병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군장이 아니고 단독 군장이라 그러는데 그런 가벼운 차림으로 뭐 2km 이내에 뛰도록 그 다음에 상병이나 병장은 군대 생활 해갖고 체력도 좀 튼튼해지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완전 군장으로 뭐 4km 이내를 뛰도록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훈련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저 아주 옛날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그 젊었을 때는 없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막 뭐 구타하고 막 얼차려라는 막 가혹행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얼차려 규정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그것도.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군기 훈련이라는 걸로 새로 이렇게 바뀌어서 돼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다 할 수, 한글로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를 수가 없는데, 그 중대장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없는 게 가장 좋지만은, 이건 없어질 수가 없다.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 왜 똑같은 사고가 계속 군에서는 반복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질타를 이제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에도 법이라는 게 있지만은 뭐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하고 그래도 계속 생기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제 술 안 먹던 사람이 오늘 먹고 이러다 보면 환경이 바뀌니까 똑같은 사고가 이제 반복되는데 군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뭐 사고가 나갔고 육군에서 사고 보니까 뭐 오른쪽 주먹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리고 오른쪽 주먹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규정을 명확히 알고 뭘 해라 하고 지시를 하면은 당분간은 사고가 안 날 거예요. 왜? 모든 간부가 긴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6월 말 되면은 우리 육군에 소대장 중에 중위 달고 있는 장교들이 한 절반은 전역한다고 보면 돼요. ROTC 장교들 있잖아요. 예. 6월 말 되면 전역해요. 그럼 새로 이제 또 소위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소위들은 또 잘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그런 사람이 바뀌고 또 지금이 있던 우리 병사들이 교육을 시켜놨지만은 이 병사들도 전역하는 거야. 그럼 또 이등병이 오니까 이것도 환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진짜 줄여야 되고 악성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군에서도 뭐 다시는 뭐 안 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는 안 낸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야단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군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국민들한테도 군에서도 좀 잘 그 홍보, 이해를 좀 구할 필요도 있다. 예.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병도 아니고 징집돼서 오기 싫은 군대를 강제로 왔는데 그나마 건강하게 있다가 가도 손해봤다고 하는 마당에 그 군 생활하는 동안에 다치거나 이렇게 명을 달리하고 그러면은 진짜 군에서는 뭐 할 말이 없고 미안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안 낼 수 있는 상황은 참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무장지대나 이런 데가 지뢰지대 가서 일부러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하다 보니까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상 사고를 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뭐 저 현역도 아니지만은 우리 군에 있는 간부들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규정을 안 지켜갖고 그야말로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인재라 그러는 것이죠. 규정을 안 지켜갖고 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진짜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대부분 자기 부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 걱정하고 뭐 이러는 것이 제가 소위 중2 때부터 철들면서 많이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뭐 장군 보고 뭐 X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장군 되기 훨씬 전부터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군대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고성균의 장군몽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